시청자, 윤석열 부부의 인생 최대 꿈이 검찰총장이 된 뒤 멀리 가서 개를 키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사는 거였다는데 정말 그게 그분들의 꿈이었을까요? 조국 사건은 한 고위공직자 가족의 입시비리 수사로 정리되어 있어요. 검찰이 정밀하게 수사했고 본인도 사과했고 자녀들은 학위까지 반납했고 본인은 자진 사퇴했고 깔끔하게 닫힌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렇게 닫고 나면 2019년 가을부터 2024년 12월 비상계엄까지 그 사이를 잇는 하나의 직선이 통째로 안 보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같은 검찰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시간까지 분 단위로 추적했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검찰이 김건희와 한동훈 가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을까요? 이 두 질문이 같은 화면에서 만나는 순간 조국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오늘 세 층을 내려갑니다. 1층은 그 수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2층은 왜 하필 조국이었는지, 3층은 가장 무거운 곳 조국 사건이 어떻게 12.3 비상계엄까지의 직선이 됐는지 표면에서 동기에서 결과로 내려가겠습니다. 결론부터 한 조각 미리 드리면 조국은 12.3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그게 첫 번째라는 걸 몰랐어요. 먼저 사건의 이름부터 정확히 깔고 가겠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입시 스펙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검찰 권력이 정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한국 현대사상 가장 노골적인 시연이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갑시다. 2019년 가을에 그 압도적 보도량을 기억하시죠? 조국 집 앞에 카메라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쳤고 자녀가 학교 가는 곳까지 따라붙었고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매체에서 김건희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동급의 보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 비대칭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지금 다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시민이 그때 그 비대칭을 느꼈는데 매체가 그걸 분석해 주지 않았어요. 옛말에 호랑이 새끼를 키운 사람이 결국 그 호랑이에게 물린다고 했죠. 이 우화의 실제 사례가 한국에서 5년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다만 그 호랑이가 자라기 전에 첫 식사로 누구를 골랐는가, 이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시 봐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1층에서는 그 수사의 표면을 깔겠습니다. 2층에서는 누가 왜 그렇게 수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층에서는 그 수사가 한국 헌정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규모부터 정확히 봅시다. 조국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과 직계 가족, 친인척까지 합쳐서 약 100군데 정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방법론의 정밀도가 더 무겁습니다. 딸의 인턴 증명서에 적힌 시간이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이 한 일을 보세요. 딸의 중학교 학생기록부, 고등학교 학생기록부를 압수했습니다. 그 다음 딸의 모든 체크카드 기록,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증명서에 적힌 시간에 딸이 다른 장소에 있었는지를 카드 사용 기록으로 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명서에는 15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카드 기록으로 추적해 보니 실제로는 10시간이었다. 따라서 허위다. 따라서 업무 방해다. 따라서 입학 취소다. 이 논리사슬을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 정밀 수사를 받아본 한국 정치인이 몇이나 됩니까? 대기업 회장도 이렇게는 잘 안 받습니다. 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시간까지 분 단위로 추적하는 수사, 이게 어디까지가 정상 수사이고 어디서부터가 표적 수사인지 이 한 문장만 봐도 정리가 됩니다. 수사의 결과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딸은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의사면허도 반납했어요. 아들은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본인은 법무부 장관에서 자진 사퇴했고 형사재판이 진행됐고요.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학위와 자격과 경력을 모두 반납하게 만드는 수사, 이걸 멸문지화라는 단어 말고 다른 어떤 단어로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국 본인도 이 표현을 직접 쓰고 있어요. 이제 비대칭을 깔겠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검찰이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학력, 경력 위조 의혹,
수사 진행 안 됐어요. 윤석열 장모의 잔고 증명 위조 의혹 마찬가지로 진행 안 됐습니다.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안 됐어요. 한동훈 자녀 인턴 증명서 의혹은 더 구체적입니다. 영문 논문 한 편은 케냐 사람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 인터뷰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 세계적인 저널에 투고해서 수록된 경우도 있었고 표절 확인까지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턴 기록도 시간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기록도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낙마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가족 신용카드 사용 시간이 분단위로 추적되던 그 시기에 같은 검찰이 김건희 학력 위조 의혹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수사기관이에요. 같은 시기예요. 같은 법령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갈라졌어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대칭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에 진보 진영의 일부 지식인이 합류했다는 게 사건의 또 다른 축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부각됐어요.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부각됐습니다. 진중권 씨는 당시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언론 인터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반 진보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믿어야지, 이 한 줄이 진보 진영을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그 뒤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김경률 씨는 그 뒤로 어디로 갔습니까? 권경의 변호사의 그 뒷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중권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결과를 거꾸로 놓고 그때 그 발언들을 다시 읽으면 그때 왜 그랬는지가 짐작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언론, 조국 집 앞에는 새벽부터 심야까지 카메라가 진을 쳤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곳까지 따라붙었고 식당까지 보도됐습니다. 같은 시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가족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본인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같은 언론이 한쪽에는 맹견이 되고 다른 쪽에는 애완견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결론을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결국 조국 가족이 정말 잘못한 게 있었고 검찰은 그걸 정확히 짚었고 본인도 사과했고 자녀들은 학위까지 반납했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단순 입시비리 사건으로 닫고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로 조국 본인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닫고 싶어요. 깔끔한 결론이 시청자에게도 편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맞습니다. 같은 기준이 한쪽에만 적용된 사실이 안 맞아요. 조국 자녀의 인턴 증명서 시간 차이로 학위 반납까지 갔다면 한동훈 자녀의 영문 논문 케냐인 대필 의혹은 같은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같은 시기였고 같은 법조항을 적용해야 했을 텐데 결과가 왜 정반대로 갈라졌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기록은 같은 잣대로 왜 수사조차 안 받았습니까?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선별이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선별이었다면 누가 선별했고 무엇을 위해 선별했습니까? 이 질문이 답해지지 않으면 조국 사건은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닫혀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림입니다. 소스에서 호스트가 직접 4가지 가설을 던졌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1번. 조국 장관에게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수사를 한 것뿐이다. 이건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검찰이 한동훈 자녀에게는 무혐의를 줬다는 사실 앞에서 이 가설은 무너집니다. 2번,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과하게 할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어요.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추진자였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검찰개혁이 곧 본격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3번, 차기 대권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경쟁할 수 있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조국은 당시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군에 이미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4번,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 검사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소스에서 조국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인사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막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인사검증 권한 행사였지만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명백한 견제였어요. 조국 본인의 답은 사지선다 하나가 아니라 2번과 3번과 4번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답에 동의합니다. 한 가설만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 4가지 가설을 하나로 묶으면 검찰 권력의 자기 보존 본능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검찰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3가지가 핵심이었고 이게 다 통과되면 검찰의 권한이 결정적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추진의 핵심 인물이 조국이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답이 단순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무력화해야 한다. 그래서 장관 후보로 지명된 첫날부터 가족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장관 후보 지명 첫날부터 백군대급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그냥 우연이라면 한국 검찰의 정보망과 준비 능력에 대한 모독입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그 이전부터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조국 사건이 단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소스의 가장 폭발적인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조국 본인의 증언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김건희 씨가 조국 작업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김건희 씨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부부의 꿈이 검찰총장 한번 해보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끝나면 멀리 가서 개를 키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사는 것이다.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외국일지도 모른다. 이 발언이 5년 안에 거짓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검찰총장이 인생 최대 꿈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사퇴 직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개를 키우러 멀리 가시기로 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개 키우러 가시기로 했던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외국에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어딘가 멀리 가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발언 자체가 권력 장악의 진짜 시나리오를 숨기는 위장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무거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발언이 누구 앞에서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행하고 검찰 인사에 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인생 꿈이라는 말을 직접 한다는 게 한국 권력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대담함이 필요한 발언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그 자체로 한 가설이 추가됩니다. 그 부분은 그 발언에 어떤 처벌도 어떤 견제도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이 5년 뒤 검찰의 행보로 정리됐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현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행보가 사실상 연성 쿠데타였다는 분석입니다. 군대를 안 쓰고 검찰과 언론과 사법을 도구로 정권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이동시키는 행위. 그 정의에 정확히 맞습니다. 이 연성 쿠데타의 첫 시연 대상이 조국이었어요. 한 가족을 멸문지화 수준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한국 사회에 시연했고 그 다음 그 검찰총장이 그대로 대권으로 진격했습니다. 12.3에는 군대가 들어왔지만 그 전 5년간은 검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구가 군대로 바뀌었을 뿐 권력 장악의 의지는 같은 흐름 안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의 첫 막과 마지막 막입니다. 이쯤에서 한 문장 짚고 갑시다. 소스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등장하기 전과 후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변화는 죄와 벌의 관념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옛날에는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무슨 죄가 있겠지.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함부로 수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국가 형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후에는 시민의 반응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아, 저게 또 잘못 보였구나. 저쪽이 또 뭐 해먹을 게 있나 보다. 검찰이 누군가를 수사하면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정치적 표적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 변화의 첫 사례가 조국이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례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시민이 국가 형사권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5년 뒤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정신적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시민이 검찰을 못 믿고 사법을 못 믿고 언론을 못 믿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군대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데 정확히 5년 걸렸어요. 조국이 절차와 제도대로 가려고 했고 윤석열은 절차와 제도를 짓밟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판이 깨졌습니다. 깨진 판 위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12.3을 보시면 정리됩니다. 그때 조국 사건을 보면서 뭔가 비대칭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5년 뒤 12.3 비상계엄이 와서야 그 비대칭이 무엇이었는지가 비로소 정리됐어요. 시민의 직감이 매체와 검찰보다 5년 앞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3층으로 내려갑니다. 조국 사건이 한국 사회에 만든 선례가 4가지 있어요. 이 4가지가 12.3로 가는 길을 깔았습니다. 첫째, 정치적 표적 수사가 정상화됐어요. 누구든 정밀 수사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검찰권의 정치적 사용에 시장과 여론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됐어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여도 검찰 자체가 무사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셋째, 진보 지식인 진영의 분열이 영구화됐어요. 검찰 권력에 협조하면 진보 진영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학습됐습니다. 넷째, 가장 결정적입니다. 검찰이 정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정됐어요.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 항명해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선례가 윤석열 본인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4가지 선례 위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갔는지 단계별로 봅시다. 단계 1, 2019년에서 2020년 조국 멸문지화 수사로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적 자산을 획득했어요. 단계 2, 2020년에서 2021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서 윤석열이 오히려 정치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단계 3, 2021년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직후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단계 4,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검찰 카르텔이 직접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단계 5, 2022년에서 2024년 김건희와 한동훈 등 측근에 대한 비호와 동시에 야당 언론 사법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단계 6,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이 6단계를 일렬로 놓고 보십시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조국이에요. 만약 2019년에 조국 수사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다면 이 6단계가 같은 형태로 가능했을까? 그 가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조국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는지 그 무게가 다시 보입니다. 12.3 이후 헌정 회복 작업의 핵심 과제가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입니다. 정확히 2019년에 조국이 시도했다가 멸문지화로 막힌 그 작업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조국이 못 끝낸 그 작업을 한 정권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검찰 카르텔이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12.3 이후 그 가면이 떨어졌습니다. 시민이 그 정체를 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검찰개혁 조건이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단순한 법령 개정 작업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2019년에 한 가족의 멸문지화로 막힌 그 정치적 의지를 한 정권의 비용을 치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입니다. 법령은 그 작업의 결과지 출발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은 시민이 그때의 비대칭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윤석열 부부의 인생 최대 꿈이 검찰총장이 된 뒤 멀리 가서 개를 키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사는 거였다. 이 발언을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으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석을 한층 한층 쌓고 나서 다시 이 발언을 보면 같은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검찰총장이 인생 최대 꿈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사퇴 직후 대선에 출마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꿈을 2번 꾸셨나 봐요. 개를 키우러 멀리 간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게 5년 안에 증명됐어요. 그리고 그 거짓의 첫 희생자가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습니다. 그 거짓을 못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검증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민 모두였어요. 우리는 그때 그 부부의 진짜 시나리오를 못 봤고 그 비용을 한 가족이 멸문지화로 먼저 치렀고 그 다음 한국 헌정 전체가 비상계엄으로 2번째로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조국 집 앞에 진을 친 카메라들을 보면서 그 비대칭에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가 정확했던 겁니다. 다만 그 분노의 진짜 대상이 한 검사 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 권력이 정치 위에 올라설 수 있게 허용한 그 시스템 전체라는 사실이 12.3을 거친 지금에서야 비로소 정리되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으니까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조국이 12.3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청사진이었다면 지금 새로 그려지고 있는 다음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누가 다음 조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시민이 그 청사진을 청사진 단계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옛말에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고 2번 속으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고 했죠. 한국 시민은 2019년 가을에 한번 속았습니다. 지금이 2번째 시험 때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려 하면 이번에는 첫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조국 사건에서 12.3까지의 직선을 더 깊이 다룬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은 오늘 검토한 4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또는 소스에 없는 5번째 가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